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인플레가 오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인플레가 뭔지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히 소개해드려 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대규모 부양책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 하락은 당연히 돈을 교환하는 물건의 상승을 이끌어내는데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식당만 가봐도 알 수가 있죠. 소주값도 오르고 순댓국밥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을 인플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투자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물가 상승이 뉴스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20% 상승을 했다.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생산자 물가가 6개월째 상승 중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돼지고기 15% 오르고 철근도 7%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최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인플레 쇼크로 인해서 나스닥이 2.7%는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이슈길래 이렇게 증시까지 흔들리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한테 개인한테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월급을 받고 월급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돈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하락하지만 투자로서의 매력적인 구간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지금에만 있는 일이 아니겠죠. 과거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럼 과거의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증시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의 S&P 500 지수인데요. 이 중에서 2005년도에 4월에 인플레이션 우려의 실적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 눌림목 구간처럼 박스권을 그리긴 했는데 2006년, 2007년도 보면 계속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아니 5년 뒤에 2010년 5월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우려감이 있다. 그러면서 골드러시라고 얘기하면서 골드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출렁이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나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월에 위안화 절상에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때도 인플레 우려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상승을 했죠. 그 사이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2016년 11월에 베네수엘라 초인플레이션이 와서 돈이 돈으로 역할을 못하고 무게를 재서 판매를 하는 시기까지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P 500을 보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승장에 어떤 것을 주워 담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알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느 때는 보수적으로, 어느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는데요. 중국은 이미 한 차례 보복 소비가 있었죠. 이제 미국도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슬슬 인플레의 우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이 하고 상승한 게 연평균 3% 이상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하겠다 하는 순간 변동성이 커지면서 출렁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출렁이다가 우상향을 이르게 됩니다. 금리가 인하하겠다 하는 순간이 증시의 과열, 꼭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대공황이 오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겠죠. 이렇게 6단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있다는 요 시기,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가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스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이 꼭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지금 요 구간에 조금 출렁이고 있는 구간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기업에서 바라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기업에서 바라봤을 때 우선 원자재를 사들여서 완제품을 판매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원자재를 사들일 때 원래는 50만 원이었는데 20% 상승을 해서 10만 원을 더 주고 60만 원에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제품을 만들겠죠. 이런 구리랑 철을 사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치면은 이 자동차의 가격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렸으니까 이 완제품의 가격도 올릴 겁니다. 그렇다고 20%다 올리진 않고 10%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5,500만 원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10만 원 올렸는데 이 기업은 500만 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490만 원이 온전히 내 수익으로 들어가는 구조겠죠.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은 기업으로서는 매출과 순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당연히 매력적으로 기업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개인이 바라본 인플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소득이 300만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소비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려는 무엇이든 다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우유를 2,000원 주고 샀는데 2,500원으로 올라갔으면 먹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내 소득은 같은데 소비가 올라가죠. 그러면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투자하려는 그 기업들은 매출도 올라가고 수익도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와 있는데요. 이렇게 상반되는 구간 속에서 소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는 우리에게 고용과 산업 발전 지원금 같은 걸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소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투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수익률 상관관계를 볼 건데요. 1971년부터 2000년도까지 여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던 게 구리입니다. 그리고 원유겠죠. 원자재 관련된 게 1등과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치주, 에너지, 성장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성장주 또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금이 그렇게 많은 상관관계가 없는데요. 4.7%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빅스는 마이너스 14%고 통신 서비스 분야가 8.5%입니다. 왼쪽 아래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전까지는 통신 서비스로 우리가 통신 분야가 여기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쪽이 아님을 좀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 산업인 통신 쪽이랑 빅스 같은 거는 관심을 조금 덜 가지고 금도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구리, 원유, 가치주, 에너지, 성장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플레 우려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ETF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구리 ETF인데요. COPX ETF입니다. 상장일은 2010년 4월이고 총 자산이 1.24 빌리언 달러입니다. 보수는 좀 높은 편인데요. 0.65%고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0.92%의 배당을 주는데요. 이 ETF가 투자하는 기업 상위 5개를 보게 되면은 보시면 모르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있는 기업은 캐나다 광산업체 베단타입니다. 그리고 3등에 있는 기업은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입니다. 이 ETF는 반기별로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주가의 등락폭에 따라서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 10위권에 있는 종목의 퍼센테이지가 50%나 되는데요. 이 기업의 변화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가치주 ETF인데요. 워런 버핏이 가치주의 대장인 만큼 버크셔 해서웨이도 담고 있는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ETF 제목은 VTV입니다. 상장일은 2004년 1월에 상장을 했고 총 자산 규모가 자그마치 80빌리언 달러나 됩니다. 보수는 0.04니까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배당도 줍니다. 가치주답게 2.15%의 배당을 주고 있고 탑5 기업을 보게 되면 1등으로는 당연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고 2등에는 JP 모건, 3등엔 J&J, 존슨앤존슨이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도 있고 P&G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족주, 왕족주가 여기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엑슨모빌, 버라이즌, AT&T, 3M도 이 가치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에 해당하는 에너지 농산물 ETF인데요. 티커로는 DBC입니다. 상장일은 2006년 2월이고 총 자산 규모가 2.5빌리언 달러입니다. 보수를 보면 좀 높은 편이죠. 0.88%를 차지하고 있고 배당은 따로 주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분야를 보게 되면 농산물이 36%, 에너지가 30%, 산업용 금속이 18%, 기금속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에 투자할지 모를 때는 DBC도 괜찮습니다. 이게 올레더 포트폴리오에도 들어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모를 때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장주 ETF입니다. 뱅가드에서 성장주를 모아서 280개의 기업을 추린 ETF인데요. 상장일은 2004년 1월에 상장을 했고 총 자산 규모가 71빌리언 달러입니다. 이게 10빌리언 달러만 넘어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 70이 넘으니까 정말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수를 보면 0.04%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치주에 비해서는 성장주라서 배당이 좀 적은데요. 0.64%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기업 탑5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애플, 마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테슬라랑 엔비디아, 홈디포, 페이팔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모아놓은 ETF VUG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금융 ETF입니다. 인플레에는 당연히 금융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져온 금융 ETF는 VFH입니다. 상장일은 2004년 1월이고 총 자산 규모는 10.7빌리언 달러입니다. 보수는 0.1로 다소 적은 편이죠. 배당도 주는데 1.77%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기업을 보게 되면 탑5가 JP모건, 버크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여기 외에도 블랙락이랑 모건 스탠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융 관련된 기업 혹은 서비스 기업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 400개가 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 관련된 ETF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구리, 가치주, 농산물, 성장주, 금융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관련된 티커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그래서 기존 영상에도 포트폴리오 영상을 가장 많이 올렸던 겁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면 인플레가 오거나 혹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에 지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떤 걸 더 추가해야 되는지 한번 스터디를 해보고 추가해서 조금 더 탄탄한 계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